이 거지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집 돈을 후려? 당장 나가! 임신 8개월의 몸으로 12월 한밤중 복도 바닥에 버려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쓴 채 쫓겨난 그 자리에서 그녀는 3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꺼냈어요. 전화기 너머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정리하는데 며칠이면 돼. 이번 영상은 만삭 임산부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한겨울 복도에 내쫓은 시어머니와 그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린 오빠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지아는 그날 밤 자신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임신 8개월, 12월 한밤중, 아파트 복도 끝, 냉기가 바닥에 깔린 그 자리에 그녀는 혼자였어요. 슬리퍼 한 짝은 문이 닫히던 순간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한 짝만 발에 걸린 채 차가운 타일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갑도 없었고 외투도 없었고 오직 손바닥 안에 쥔 휴대폰 하나만이 그녀의 전부였죠. 철문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쾌활하기까지 한 분노가 이미 승리로 전환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1시간 전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던 손의 감각과 함께 아직도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자신의 서랍에서 2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집에 지안 혼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심은 곧장 확신이 됐죠. 경찰에 신고하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지안의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카메라를 달아뒀겠느냐는 냉소가 담긴 반문이 돌아왔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어딘가 이상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복도에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안은 나중에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주민에게 했던 말을요. 개인 사생활 침해라며 카메라 설치 민원을 직접 관리실에 넣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을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설마 그 말이 오늘 밤과 연결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퇴근 후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 대신 당혹감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상황을 파악한 뒤 그가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풀리시면 그때 얘기하자는 것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임신한 아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 때 그는 옆에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막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지안의 뱃속에서 아이가 발을 찼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자기만은 평온하다는 듯이요. 지안은 한쪽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그 온기를 느끼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렀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복도에서 울어버리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3년이었습니다. 서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이요. 본명은 강지안이었지만 그 이름은 너무 많은 것을 끌고 다녔습니다. 오빠 강도연이 일궈낸 강그룹,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 4곳, 제약계열사, 그 이름 뒤에 붙어 다니는 것들이 싫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진짜 자신이 아니라 그 배경을 먼저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성을 빌렸습니다. 서지안으로 아무것도 없는 전공의로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오빠에게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도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하라는 것이었고 비서실장 최준혁에게는
지안의 연락처와 대략적인 위치를 늘 공유해 두라고 했죠. 지안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오늘 밤 이전까지는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병원 복도였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던 그는 피곤에 절어있는 전공의 지안을 보고 예쁘다고 했어요. 지쳐서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수아 씨는 참 순수해 보여요.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그 말이 지안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재벌 그룹 딸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청혼을 받던 날 지안은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왔다는 거 알고 있다고, 집안이 어려워도 괜찮다고, 어머니가 반대해도 자신은 지안과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지안은 진실을 삼켰어요. 그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가난한 여자라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대답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결혼 후 시어머니의 시선은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대뜸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다는 거네요. 우리 아들이 좀 아깝긴 하지만. 그 말이 지안에게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임신 7개월에도 청소와 빨래를 시키면서 임산부도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했어요. 지안은 참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리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12월의 한기가 아파트 바닥에서 올라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타일에 닿는 순간 아이가 다시 한번 발을 찼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요. 경비원 오 씨가 순찰을 돌다 그녀를 발견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웅크린 임신부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잠깐 망설이더니 경비실로 달려가 보관 중이던 담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지안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주며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어디 아프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안은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오 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안 곁에 서서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날 남편이 오후 3시에 나가는 것을 자신이 봤다고, 아직 귀가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때의 지안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오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 목록 안에는 병원 동기들, 교수님, 간호사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고 말하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록 가장 위에 오랫동안 누르지 않은 번호가 있었습니다. 오빠 강도연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지안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3년간 지켜온 서지안이라는 이름이 끝날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 뭔가가 끝났다는 것을요. 지안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직 불이 켜진 채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있을 그 집 철문은 조용히 자신이 초래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처음 흔들린 건 교제를 시작하고 6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회식이라고도 했죠.
지아는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당직과 야간 회진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온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묘하게 흔들려 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흔들림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미래중앙병원 응급실 복도는 밤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액줄을 매단 환자가 복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보호자들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졸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그 공간에서 흰 가운을 걸친 지아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공의 3년차, 내과 병동회진, 처치, 진단 차트 작성,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지아는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강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보지 않는 그냥 의사 서지안으로만 보는 그 자리가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바로 그 복도에서였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지안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는 여자라고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낼 때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경멸이 역력했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옆에서 어머니 하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지안에게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안을 그토록 경계한 이유를 지안은 천천히 이해해 갔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은퇴한 뒤 집안의 중심은 아들이었고 아들의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안도 재산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으니 시어머니의 눈에 지아는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경쟁자였던 거예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뒤틀린 모성이 그 모든 것의 뿌리였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지안에게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임산부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였다는 것을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쪼그려 앉아 욕실 타일을 닦았습니다. 임신 8개월에는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를 오갔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내색하는 순간 나약하다는 말이 돌아왔으니까요. 지안이 서지안이라는 이름을 택한 건 2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강도연이 강그룹을 일으키기 시작한 건 28살이었어요.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도연은 21살이었고 지안은 14살이었습니다. 어린 지안이 잠든 밤 도연은 부엌 식탁에서 서류를 넘기곤 했어요. 지안이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면 도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얼른 자. 내일 학교 있잖아. 그러면서도 손은 서류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도연은 작은 병원 하나를 인수했고 그게 둘이 되고 넷이 됐습니다. 제약 계열사가 붙었고 의료기기 유통사가 생겼어요. 강그룹이라는 이름이 의료계에서 자리를 잡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도연은 지안의 오빠이기도 했고 보호자이기도 했고 때로는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했어요. 지안이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도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이 서지안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였습니다. 비서실장 최준혁에게 지안의 연락처와 위치 정보를 공유해 두는 것이었어요. 최준혁은 도연의 가장 오래된 참모였습니다. 말이 없고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도연이 신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최준혁은 그 적은 숫자 안에 확실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최준혁에게 연락이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아는 조용히 전공의 생활을 했고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끔 전화를 했지만 지아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도연은 여동생이 서지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요. 아직 자신의 여동생이 어떤 곳에 놓여 있는지 도연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준혁은 강그룹 본사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봤어요.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번호였으니까요. 전화를 받은 것은 도연이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시댁 복도에 있어. 도둑 누명 쓰고 쫓겨났어.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애씀 자체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침묵 안에 3년치의 후회가 압축돼 있었어요. 주소를 말하라는 짧은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 낮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거기 정리하는데 며칠이면 돼라고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끄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제 알았지?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안의 위치는 이미 파악돼 있었어요. 최준혁은 회장님, 이미 출발 준비됐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지안은 담요를 두른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오 씨는 옆에 서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12월의 한기 속에서 멀리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준혁이 도착하는 데는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30분 동안 철문 너머의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 정문을 통과한 것은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최준혁이 내렸습니다. 짙은 검정 정장 차림이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형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가 움직이는 방식은 조용했지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복도 끝에 웅크린 지안을 발견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곧장 걸어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안의 어깨에 씌워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라는 말은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경비원 오 씨는 최준혁을 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회사 사람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차, 그 정장, 그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오 씨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며 실장님, 저 아까부터 옆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준혁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 씨에게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보신 것 기억해 두시겠습니까? 라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 밤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최준혁의 코트 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이 타일에 닿아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최준혁이 팔을 내밀었고 지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아니, 그녀의 손이 차가운 건지 복도의 공기가 차가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지아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집의 현관 앞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어요. 3년을 살아온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모르는 집 같았습니다. 지아는 시선을 거두고 차에 올랐습니다. 미래중앙병원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최준혁은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지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12월의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도로에는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편의점 간판들이 불을 켜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감각 자체가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원무과 직원 한 명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지시로 VIP 병동 최상층 1호실을 비워뒀다고 했어요. 지아는 자신이 전공의로 일하는 바로 그 병원에서 자신이 환자로 입원하게 됐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간호사는 지안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입을 막았어요. 지안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병실은 넓었습니다. 꽃다발이 놓일 자리가 이미 마련돼 있었고 전담 간병인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침대에 눕자마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아이의 심장이 뛰는 것이 보였어요. 규칙적이고 선명한 박동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화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억눌렀습니다. 아직 울면 안 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스트레스성 가진통이라고 했어요.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다고요. 그 말이 그날 밤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온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이 병실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지안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지안은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3년간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라는 존재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그냥 그게 좋았어요.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2천만 원, 도둑 누명, 손목을 잡아 끌린 것,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것, 복도에 버려진 것. 말하는 동안 지안의 목소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얼굴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조금씩 굳어졌어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용해지는 방향으로요.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안으로 가라앉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안이 이야기를 마치자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해?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복도에서 도연은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서울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그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고 다시 넣었습니다. 내가 왜 이제 알았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자책은 나중에 해도 됐어요. 지금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그쪽 집 전부 들여다봐. 남편 회사, 재무 상태, 거래처 전부. 최준혁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2천만 원이 어디 갔는지도. 그날 밤 최준혁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강그룹 법무팀과 재무팀에 야간 긴급 요청이 들어갔고 관련 서류 열람 절차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다니는 제약회사는 강그룹 산하 병원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준혁은 그 연결고리를 천천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진실이란 것은 제대로 찾기 시작하면 어딘가에 반드시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지아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남편의 침묵, 복도의 차가운 타일, 그리고 오씨 아저씨가 가져다 준 담요, 최준혁의 코트, 오빠의 손, 잃은 것들과 받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을 경계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아이가 다시 발을 찼습니다. 지아는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그 조그만 발길질이 이상하게 용기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전화가 처음 걸려왔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가 왔습니다. 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집에 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읽고 잠금 화면으로 돌렸습니다. 아직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를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최준혁의 손이 서류 더미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찾던 숫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얗고 차가웠어요. 지아는 이른 시간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간병인이 가져다 준 따뜻한 미음을 몇 숟가락 먹고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배가 고픈 건지 고프지 않은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해야 할 일을 기계처럼 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큰일 났다고,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지아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중견 제약회사였습니다. 강그룹 산하 병원들과 오래전부터 납품 계약을 맺어온 곳이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분기마다 정기 내부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었어요. 영업사원들의 거래처 비용 처리 내역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남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온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결된 출금 내역이 거기에 있었어요. 원래 있던 문제가 때가 돼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감사팀이 그것을 확인한 순간 남편의 고용 상태는 그날 오후로 정리됐어요.
지아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미 알고 있던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준혁을 통해 지안에게 전달된 내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오래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무 신고 누락건이 뒤늦게 조사선상에 올랐고 퇴직금 정산이 일시 보류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잠들어 있던 문제였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묻혀 있었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지를 걷어냈어요. 시아버지는 영문을 모른 채 퇴직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듭했지만 처리가 지연된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무언가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시댁에서 가장 큰 충격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재건축 조합 측이었습니다. 강그룹 계열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조합 측 서류 미비와 리스크 심사 결과라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파트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재건축이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 믿고 10년 넘게 기다려온 곳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조합 사무실에 시공사 대표 번호에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내부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들 해고, 남편 연금 보류, 재건축 해지. 하루 사이에 세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촘촘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전화를 거듭 거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남편은 그날 오후 내내 방 안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 문자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이유가 명시돼 있었지만 그 이유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흘러들어온 돈의 출처,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나갔는지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날 밤 복도에서 지안이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목을 잡혀 끌려나가던 장면이요. 자신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해고보다 더 무거운 감각으로 가슴에 얹혔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앞에서는 의지가 무너졌어요. 그것이 비겁하다는 것을 남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했다는 게 그날 밤 방 안에서 그를 가장 오래 짓눌렀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경비원 오 씨는 저녁 순찰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경비실 창문을 두드렸어요. 재호 씨 전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잘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오 씨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저께 밤에 저도 이상한 걸 봤습니다. 라고요. 그 말을 들은 동료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오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제대로 말할 수 있다고만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문은 그런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녁 무렵 최준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최준혁은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조용하게 보고를 시작했어요.
남편 해고, 경위부터 시작해 시아버지 연금 보류 사유, 재건축 계약 해지 내용까지 각 건의 진행 상황을 차례로 짚어 나갔습니다. 지아는 듣는 동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정리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준혁은 보고를 마치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저녁은 빨리 어두워졌어요. 그 어둠 속에서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3년을 참았습니다. 서지안이라는 이름으로 도둑 취급을 받으면서도 손목을 잡혀 끌려나가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발을 찼습니다. 지아는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어요.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오면 시어머니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가기로요. 사흘째 오전 시어머니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미래중앙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병원 이름은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전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추궁했을 때 아들은 짧게 말했어요. 미래중앙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이름은 서지안으로 돼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멈췄습니다. 서지안.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지안이 자신에게조차 본명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낸 탓이었어요. 남편 해고, 시아버지 퇴직금 보류, 재건축 계약 해지. 3가지가 한꺼번에 들이닥쳤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촘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기로 했어요. 지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서지안 환자 병실을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해당 환자분 병실은 외부인 방문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보러 왔다고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병동 규정상 사전 허가 없이는 안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보안 요원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 병문안도 허가가 필요하냐고, 이게 무슨 병원이냐고 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이 병동은 그렇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로비 한쪽에 서서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잠시 후 연결이 됐어요. 지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있느냐는 말에 병원 로비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안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셔도 된다고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VIP 병동은 일반 병동과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복도가 조용했고 바닥은 대리석처럼 매끄럽고 차가운 고급 바닥재로 깔려 있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정면에 있었고 직원이 방문객 확인을 다시 한번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발이 멈췄습니다.
창이 넓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꽃다발이 창가에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전담 간병인이 방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아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사흘 전 복도에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뭔가 불편한 것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지안이 대답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앞선 사람은 키가 컸어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한 투블럭으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걷는 방식이 달랐어요. 공간을 장악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사람은 검정 정장 차림의 최준혁이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오자 간병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도연은 지안에게로 먼저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안, 얼굴은 좀 어때?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지안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야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시선이 길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차갑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리세요. 강그룹에 있는 제 오빠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굳었습니다. 강그룹. 그 두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강그룹이라면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 4곳, 제약계열사, 의료기기 유통사, 의료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지금 이 병실에 지안의 오빠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다고, 부모도 없다고 했던 여자. 전공의 월급으로 근근히 산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그 여자가 강그룹 회장의 동생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지안 본인이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뒀어요. 다시 지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최준혁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최준혁은 들고 온 서류 파일을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 파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어요.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병동 복도에서는 수간호사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누님이셨군요 라고 나중에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병원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경비원 오 씨는 최준혁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서면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어요. 오 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본 것을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최준혁이 서류 파일을 펼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지안과 시어머니 그리고 도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잡아탔다고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가 도연을 보는 순간 발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강그룹 회장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은 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그 눈빛 안에 따뜻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준혁은 자리에 앉은 모두를 향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진행된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숫자와 사실만을 읽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건물 입구 CCTV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의 출입 기록이었어요. 외부인 출입은 없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출입자는 3명이었어요. 시어머니, 지안, 그리고 남편. 시어머니는 오후 2시에 나갔다가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오후 3시에 나갔다가 저녁 9시에 귀가했어요. 지안은 그 사이 내내 집 안에 있었습니다. 현관 출입 기록이 없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어딘가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아직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 시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수취인은 남편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이체가 이루어진 그 시간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는 지안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체 수취 계좌는 남편 명의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지안도 아닌 남편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것이었어요. 최준혁은 자료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사건 당일 아드님 명의 계좌로 이체됐으며 이후 불법 도박 관련 출금이 확인됩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남편 회사 감사팀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정기 내부 감사 과정에서 포착된 자금 흐름이었어요. 남편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2천만 원 중 상당 금액이 당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불법 도박 관련 경로로 출금됐습니다. 남편이 저녁 9시에 귀가한 직전이었어요. 날짜, 금액, 시간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강그룹 법무팀은 감사팀의 자료를 정식 경로로 열람했고 최준혁이 그것을 정리해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최준혁은 경비원 O 씨의 서면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쓰인 진술서였어요. 사건 당일 오후 3시 남편이 외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9시 귀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간 동안 외부인이 해당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 씨는 그날 밤 자신이 본 것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하나씩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재호가 도박을 할 리 없다고 했어요. 최준혁은 추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팀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남편의 도박 관련 자금 거래 이력이었어요. 1년 전부터 이어진 출금 패턴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돈을 꺼내간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이렇게 낱낱이 펼쳐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었겠죠. 그 믿음이 이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도둑 누명 씌울 때 그 돈은 이미 재호 씨가 가져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개 숙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그냥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지아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안이 물었어요. 그 미안함이 내가 회장 동생이라서예요. 아니면 진심이에요?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려 했어요.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지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네요. 도연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준혁에게 눈짓을 했어요. 최준혁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 연락처가 적힌 종이였어요. 도연이 남편 쪽을 향해 그 종이를 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말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를 가난하다고, 쓸모없다고, 도둑이라고 했던 그 입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때 기대했던 감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은 허무함이었습니다. 3년을 참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너지는 사람들의 얼굴뿐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시선을 돌렸어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했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그 고요함이 좋았어요. 잠시나마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이요. 오늘이 끝나면 해야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감쌌던 손을 내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어요. 남편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최준혁은 방 한쪽에서 조용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위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등을 곧게 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도 눈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지안에게 꽂혔어요. 지안은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충분하다는 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자신이 갖겠다고 했어요. 면접 교섭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박 전력이 있는 사람과 아이가 자주 만나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했어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안 앞으로 걸어왔어요.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안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의 두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바닥에 닿았어요. 지안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장면이었어요. 상상했어야 할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지안을 대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지안은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시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지아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용서는 못해요. 적어도 지금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아는 그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게 냉정한 것인지 아니면 3년 동안 너무 많이 달아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저 눈물이 무릎을 꿇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안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기회를 달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지안은 알았어요. 지안이 강그룹 회장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지안은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기회는 그날 밤에 있었어요. 어머니를 말릴 기회, 나를 지켜줄 기회. 그걸 버린 건 당신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향했어요. 도연이 창가에서 돌아서더니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변호사 연락처가 적힌 종이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집어 주머니에 넣고 병실을 나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로 돌아가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표정이 비어 있었어요. 분노도 없고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꺼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3년 동안 며느리를 누르고 경멸하고 도둑이라 몰아세웠던 사람이 지금은 그냥 늙어 보였습니다. 병동 복도에서는 수간호사가 지나가다 병실 창 너머를 흘끗 봤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그날 병실 분위기를 전할 때 진짜 드라마 같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몸이 피곤했어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년 동안 등에 지고 다니던 무언가가 내려진 것 같은 가벼움이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벼움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아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3년 동안 서지안으로 숨어 있던 자신이 오늘 처음으로 강지안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요. 도연이 병실을 나가기 전에 지안 곁에 잠깐 멈췄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어깨를 한번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아는 오빠의 그 손이 뭘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는 혼자였어요. 간병인이 방 한쪽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배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어요. 아이가 발을 찼습니다. 조용한 밤에 그 작은 움직임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12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도 절차도 이름도요.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것은 이미 내려놓은 뒤였어요. 퇴원은 12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최준혁이 차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다가 정문 앞에서 일어섰어요. 간병인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걸어서 차에 오르고 싶었어요. 이 병원 정문을 나가는 것은 자신의 두 발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에 지아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미래중앙병원 건물이 차갑고 높게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서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전공의로 일했던 곳이었어요. 그 건물 안에서 밤을 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 VIP 병동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시선을 거두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연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지안이 어릴 때부터 알던 집이었어요. 부모가 돌아가신 뒤 도연이 홀로 지킨 집이었습니다. 지안이 서지안으로 나가 살기 전까지 함께 살던 곳이기도 했어요. 3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그 집 현관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줬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안이 집으로 돌아온 지 4주 후에 강서아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어요. 분만실에 도연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최준혁이 옆에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로 분만실 문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고요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36년을 살아오면서 그 눈빛을 보인 적이 손에 꼽힐 만큼 적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최준혁이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분만실 문을 바라봤어요. 지안이 이름을 부탁했을 때 도연은 이틀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아라고 했습니다. 서쪽 하늘처럼 넓게 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지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 하나에 눈물이 나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를 처음 안아든 것은 지안이었습니다. 병원 가운 위로 작은 몸이 얹혔어요. 아이의 얼굴은 붉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방금 도착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지아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연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지안이 서아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처음에 망설였어요. 조심스럽게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도연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굳어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오빠가 작은 아이 하나 앞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오빠, 나 이제 진짜 이름으로 살 거야 라고 지안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대답했어요.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어야 했어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혼 서류는 서아가 태어난 지 2주 뒤에 제출됐습니다. 도연 측 법무팀이 절차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양육권은 지안이 가져갔습니다. 면접 교섭은 법원 조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결정됐어요. 절차는 조용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서류가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던 날,
지아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그날 밤 병실에서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지아는 육아 휴직을 짧게 마치고 산후 석 달 뒤에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름표에는 강지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지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병동, 같은 복도였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처음 복귀한 날 동기 전공의들이 이름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아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말했어요. 본명이라고, 그냥 본명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서아의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무렵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아는 읽고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결정된 면접 교섭 일정이 있었어요. 그 외의 접촉은 허용하지 않기로 돼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기준을 지켰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쓸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댁 소식은 소문으로 들렸습니다. 재건축이 무산된 아파트는 결국 매각됐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외곽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약업계 재취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도박 전력이 기록에 남아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지아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으니 정말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서아의 돌잔치는 도연의 집에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병원 동기들이 왔고 지안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아는 돌잔치 내내 사람들 품을 오갔습니다. 잡고 서는 연습을 막 시작한 참이었어요. 소파 모서리를 잡고 두 다리로 버티는 모습이 위태로웠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작은 사람이 작은 발로 세상을 버티려 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도연이 지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아를 바라봤어요. 지안이 병원 옥상에 올라간 것은 돌잔치가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서아는 도연에게 맡겨두었어요. 오빠가 조카를 달래는 방식은 서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아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난간 앞에 섰어요.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 아파트도 어딘가에 있을 거였어요. 지아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냥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무너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날 겨울 복도에서 제 인생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아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타일 위에서 슬리퍼 한 짝을 잃은 채로 도둑이라는 말을 들으며 서 있었던 그 순간이요.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서지안이라는 이름이 끝나고 강지안이라는 사람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3년을 숨겼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받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짜 나를 숨기면 진짜 사랑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지아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서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도요. 미래중앙병원 정문 앞에서 경비원 오 씨가 저녁 순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정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오 씨는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무언가를 망설이는 걸음이었어요. 정문 앞에서 멈추더니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오 씨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긴 아무나 오는 데 아닙니다. 남편은 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날 밤 복도에서 담요를 가져다 줬던 경비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멀어졌어요. 오 씨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순찰을 재개했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 옥상에서 내려온 강지아는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진짜 자신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진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그 옆에 있는 하이프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이프 한 번이 이 영상을 실시간 랭킹으로 보냅니다.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가장 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